되겠죠.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죠. 시스템 안에 존재를 하겠죠. 그죠? 근데 데이터 링크부터는 어디에 존재를 할까요? 데이터 링크 계층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샀는데 네트워크 카드를 뽑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링크 계층 없는 거죠. 왜? 경험해보셨잖아요. 네트워크 카드 없으면 네트워크 연결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하지만 시스템 내에는 뭐 IP나 TCP나 이런 건 다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못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에 존재한다고 하면 될까요? 결국은 중요한 건 네트워크 어댑터를 깔므로써 네트워크 어댑터에 어떤 이제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고 그러면서 결국 요 아랫단에 존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물리 레이어는 특히나 더 바깥에 있겠죠. 실제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은 바로 요 물리 레이어 위에서, 물리적인 미디엄 위에서 동작을 하게 되겠죠. 자, 요 네트워크 어댑터, 네트워크 카드를 보통 우리가 뭐 NIC,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뭐 아니면 어댑터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고요.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링크 레이어의 프로토콜은 이더넷 프로토콜이나 802.3을 따르거나 아니면 무선일 경우에 802.11을 따르기 때문에 보통 또 와이파이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죠. 자, 그러면 샌딩 사이드, 리시빙 사이드가 결국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 플로우 컨트롤부터 시작해서 에러 디텍션, 에러 코렉션 뭐 이런, 그리고 그 전에 먼저 프레이밍 인캡슐레이션 하는 것부터 필요로 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에러 디텍션은 뒤에다가 에러 디텍션을 위한 뭐 어떤 CRC 같은 값을 붙이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결국 근데 이게 앞에 나왔던 그 이제 책섬을 가지고 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자, 근데 왜 링크 레이어에서도 에러 디텍션을 하고 왜 엔드엔드 단에서도 합니까? 라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자, 앞에 우리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도 여러 프로세스가 서로 다른 소켓을 열고 연결을 해서 UDP 같은 경우에는 하나 소켓을 가지고 서버가 유지하면서 패킷 처리를 했기 때문에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던지는 단에서 여러 소켓에서 내려오는 거를 모아서 쭉 내려보내는 멀티플렉싱이 있었다면 받는 단에서는 올라온 걸 해당 소켓으로 찾아주는 디멀티플렉싱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그건 이제 논리적인 단에서 그렇게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링크 레이어에서도 결국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런 멀티플렉싱과 같은 그런 기능이에요. 근데 멀티플 액세스라고 해요. 왜 링크는 하나 있는 건데 거기에 여러 이런 것들을 그 주고받거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근데 그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보면 이더넷의 예, 뭐 와이어리스 랜의 예, 뭐 당연한 거죠. 이더넷도 보면 하나의 라우터나 하나의 어떤 게이트웨이 쪽에 막 연결돼요. 이게 만약에 뭐 이걸 또 다른 또 이런 것과 연결해주는 브릿지나 그런 어떤 L2 스위치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런 연결을 막 하게 됐을 때 지금 보시면 같은 줄로 막 연결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그 무선일 경우도 라디오 신호를 다 방사하니까 받게 되죠. 위성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이런 칵테일 파티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떠드니까 여러분들이 다 듣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누워 자는 사람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칵테일 파티 가서 이렇게 누워 자는 사람이 있네. 이건 죽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은 뭐 이 사람이 막 떠들어도 못 들을 거예요. 그죠? 자, 멀티플 액세스의 개념은 전체 해도 되고 막 떠드는 거예요. 떠들어도 어쨌든 필요하고 하는 대상들만 그걸 액세스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그래서 링크를 연결하는 게 포인트를 직접 딱 그들만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브로드캐스트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쉐어드 미디엄을 이용하도록, 왜냐하면 그래야 절약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브로드캐스트 하면서 그래도 멀티플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스킴들을 쓰게 됩니다. 인터넷은.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게 있어요. 이제 멀티플 액세스의 개념은 뭐 이미 그 앞에 우리가 멀티플렉싱에 대한 걸 봤기 때문에 어떤 건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게 아이디얼 하려면 어때야 될까요? 아이디얼 하려면 정확하게 만약에 M개의 어떤 개체가 멀티플 액세스를 했을 땐 정확하게 우리 레이 어제 했던 거 잘 기억나시죠? BPS로 표현한 데이터 레이 같은 게 있으면 그게 정확하게 딱딱 쪼개지면 좋겠죠. 이게 나오면 떠오르는 게 뭐였죠? 어제 채널 파티셔닝 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FDM이나 TDM 같은 거 이제 떠올리실 텐데 이러면 참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디어한 건데 과연 그럼 어떤 스킴들이 있을까? 맥에 대한 이제 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을
필요로 하는 그 레이어가 데이터 링크 레이어도 서비스단에 더 이렇게 그러니까 위의 레이어에 더 이렇게 바라보는 그 로지컬 링크를 컨트롤이라고 하는 LLC라는 그런 계층과 OSI 관점에서 나누는 건데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레이어, 미디어를 더 이렇게 이제 관점에서 링크 레이어를 보는 맥 레이어, 미디엄 액세스 레이어로 이렇게 나누게 돼요, 보통. 그래서 맥이라는 말을 붙이고 우리가 맥주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이 결국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이 맥 계층이고, 맥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런 미디엄에 대한 멀티플 액세스를 하게 될 텐데, 그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보통 나눠요. 우리가 텍스트북에서는. 그러면 첫 번째는 어제 우리 공부한 것처럼 채널을 아예 딱딱딱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채널 파티셔닝 방법. 두 번째는 지금 브로드캐스팅 하는 방법이 쉐어하니까 좋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쉐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랜덤 액세스 방법.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한 수건 돌리기 같은 테이킹 턴스 방법. 토큰을 돌리면서 토큰을 가진 놈만 잠깐 얘기하고 또 주고받고 우리 아무나 막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개념.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을 나눠줘요. 자, 채널 파티셔닝 하는 건 뭐 어제 봤던 그런 개념이죠. TDMA는 시간을 쪼개는 거고, 그 다음에 FDMA는 그 주파수들을 서로 그 대역을 다르게, 그 대역 안에서 주파수를 다르게 이렇게 쓰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CDMA는 어떤 칩핑 그 코드, 시퀀스를 그 서로 다르게 나눠갖도록 해서 이제 그 코드 기반의 이제 어떤 멀티플렉싱을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방법이 채널을 나누는 거다라고 한다면, 랜덤 액세스는 앞에 나온 그림처럼 그냥 브로드캐스팅 하도록 채널을 딱딱 쪼개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서 써라. 그렇지만 거기서 실제 액세스해야 되는 것만 뽑아가지고 이용하면 다 같이 이용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방법 중에 굉장히 그 이제 획기적인 게 뭐 하와이 대학에서 연구되었던 그런 알로하라고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에요. 알로하는 크게 두 가지, 표 알로하하고 슬러티드 알로하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요. 알로하가 뭘까요? 알로하 인사하는 거잖아요. 헬로가 알로하라면서요. 하이하고 인사를 하는 건데 한번 살펴볼게요. 슬러티드 알로하는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자, 아이디어란 맥 프로토콜의 중요한 요구사항 네 번째가 뭐였어요? 심플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슬라이드 보면 단순해야 돼요. 이게 단순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자, 서로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링크 단에서 다 연결을 가진 노드들이 어떤 클럭만 싱크로나이즈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임 슬롯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다 같이 공유하면. 그러면 거기에 그 슬롯 안에서, 그 슬롯이 이제 프레임보다 조금 더 커야겠죠. 그러면은 그 슬롯 안에서만 프레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스킹은 랜덤 액세스죠. 랜덤 액세스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올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충돌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나온 FDM이나 TDM이나 CDM 같은 그런 식의 채널 할당하는 디비전 방식은 각자의 채널이 정해졌기 때문에 글로만 보내면 돼요. 하지만 역시나 아이들한 시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채널을 할당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 되겠죠. 이런 방식은 효율적인 면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채널을 할당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던질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충돌이 발생하죠. 컬리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컬리전이 발생하면 신호가 겹쳐져서 보낼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채널이 파티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나면 결국은 서로 못 보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나면, 하지만 충돌이 났다는 건 알 수가 있겠죠. 서로 어떤 신호의 변화가 생기니까. 그랬을 때 서로 물러나겠다는 거죠. 그러면 3 같은 경우에는 좀 랜덤하게 멀리 물러났고, 얘는 서로 물러나서 또 충돌을 나서 이번엔 얘가 양보하고, 서로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하면서 헬로우 하면서 프레임을 보내겠다는 방법이 슬러티드 알로하고, 퓨어 알로하는 아예 그런 거 말이죠. 싱크로나이제이션마저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더 문제는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충돌이 난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충돌을 알고서도. 그래야 되는 시간이 있다면, 얘는 충돌이 나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슬롯이 없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하지만 내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잘 가다가도 슬롯이 없으니까 어느 순간 누가 보낼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보냈지만 그게 다 보내졌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더 단순해진 반면에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림 보니까 이해 가시죠? 이거를 우리가 왜 보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랜의 기본적인 구성이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20분이나 남았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직 많아요. 그래서 천천히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이더넷,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랜에서 채택하고 있는 맥 프로토콜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CSMA CD라고 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자, CSMA의 맨 앞에는 캐리어 센스, 그 다음에 멀티플 액세스, CD는 컬리전 디텍션이에요. 이건 또 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CSMA를 한번 볼까요? 그냥 퓨어 알로하에 기반을 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앞에 그림과 무엇이 달라졌냐면, 앞에 그림은 그냥 시간 프레임으로 그냥 공평하게 쭉 이렇게 흘려보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그 시간에 대해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를 고려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뭐였죠? 우리 딜레이 뭐고 있었어요? 노달 프로세싱 딜레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큐잉 딜레이, 그리고 트랜스미션 딜레이. 트랜스미션 딜레이는 뭐였죠? L 나누기 R 하는 됐었죠. 그리고 뭐였죠? 바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였죠. 그 네 가지를 합쳐서 노달 딜레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랬는데,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는 매우 작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딜레이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 보내고 나서 전선을 따라가지고 또는 어떤 미디엄을 따라가지고 흘러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딜레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 자, 프레임을 쭉 뿌렸다라고 볼까요? B가 보내려고 할 때 지금 T0 시간에 보면 아무도 없어요. 캐리어 센싱을 했는데 누가 있나 없나 보는 게 캐리어 센싱이에요. 알로하에 기반을 두고, 퓨어 알로하에 기반을 두고, 그리고서 보내기 시작했더니 이런 식으로 퍼져가죠, 신호가. 자, 근데 D가, 멀리 있는 D가 T1 시간에 나도 보내려고 봤는데 캐리어 센싱을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없잖아요. 아직 신호가 안 왔으니까.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때문에. 왜냐고 묻는다면, 자, 그래서 얘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결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충돌이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CSMA에서 캐리어 센스를 해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CSMA만 쓰면 문제가 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때문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더넷에서 쓰고 있는 방법, 바로 이거예요. 자, 컬리전 디텍션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리어 센스를 해서 없나 있나 본 다음에 보내기 시작한 다음에 컬리전이 발생하면 서로 어이쿠 하고서 중단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러나버리는 거죠. 보내는 거죠. 지금 앞에 그림에서는 충돌이 나도 나 몰라라고 그냥 보내버린 거잖아요. 신경을 안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돌 시간도 길어지고 망가진 시간이 길어졌죠. 이건 다 쓸데없는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T0부터 여기까지는. 근데 컬리전 디텍션을 해서 일찍 물러나면 여기까지 안 가고 빨리 멈춰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다시 보내야겠죠. 다시 보낼 때 앞에 나온 이와 같은, 그리고 슬러티드에서 보여준 이런 식의 개념으로 다시 보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익스포넨셜 백업이라고 그림이 여기 없네요. 나중에 이더넷 부분에 나오는 것 같은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걸 바탕으로 물러날 때 서로 다르게 랜덤하게 물러나면 좋겠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백업이라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뒤로 물러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를 서로 어느 범위 내에서 컬리전이 발생한 그 개수를 m이라고 놓으면 0부터 2의 m승 마이너스 1 사이에서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그만큼의 시간을 기다렸다 하자, 이런 식인데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수건 돌리기 방법이에요. 토큰 돌리기. 토큰이 있을 때만 통신을 하도록 하자. 자,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 토큰을 돌리는 방법은 마스터 노드가 폴링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완전 분산해서 토큰을 분산론에서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토큰을 여러 개 돌려서, 예를 들면 토큰이 있더라도 말을 안 하는 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토큰을 여러 개 돌려서 또 컬리전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이와 같이
맥 프로토콜이 링크 레이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라우팅, 그리고 어드레싱이었다면 링크 레이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네, 그냥 연결인데 그 연결에서 중요한 게 뭐죠? 네, 퀄리피케이션. 자, 결국 뭐냐면 멀티플 액세스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채널을 그냥 포인트 투 포인트로 각자 전용선을 갖고서 막 끼워놓고 해버리면 사실 연결 필요한 건 우리 연결하자 그냥 해버리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를 여러 그 호스트와 여러 프로세스들이 다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멀티플 액세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걸로 사실은 어떤 네트워크를 쓰느냐가 이제 가려지는 거고요. 그래서 랜 테크놀로지를 보면 뭐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랜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TCP/IP로 구성하나요? 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2계층에서 이 링크 레이어에서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접적인 연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맥 어드레스예요. 모든 랜 카드는 NIC 어댑터는 네트워크 어댑터는 각자 고유한 48, 그러니까 이더넷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다른 네트워크이면 또 다른 체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쓰는 랜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더넷 체계 IEEE 802.3과 802.11 와이어리스 랜의 그 체계 안에서는 보통 48비트짜리 맥 주소를 각각의 카드들이 갖게 돼요. 카드를 두 개 꽂으면 예를 들어서 이 노트북에 와이어리스 랜 카드하고 와이드 랜 카드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맥 어드레스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제로 맥 어드레스를 또 바꿔 스포핑도 할 수는 있어요. 자, 어쨌든 랜을 구성할 때 중요한 주소 체계는 IP보다도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직접 연결을 하게 해주는 바로 이 네트워크 어댑터 주소다 라고 말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맥 어드레스예요. 자, 그럼 그거를 앞에 우리가 나트를 봤을 때 매핑하는 걸 보셨는데, 자, IP 주소와 이 맥 주소를 서로 매핑해주는 그런 프로토콜, 그게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ARP예요. 그걸 반대로 하는 건 RARP, 리버스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이고. 자, ARP는 뭐냐면 IP 주소를 준 다음에 내가 지금 바깥의 네트워크로부터 IP 데이터를 받았는데 IP 주소가 몇 번이야? 이거는 누구한테 줘야 되냐?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예요. 그거 내 거야 라든지 내가 그거 알아 라고. 뭘로 대답하냐면 그 IP 주소에 해당하는 호스트의 랜 카드에 꽂혀있는 뭐죠? 맥 어드레스. 자, 그러면 뒤에 이제 이 예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IP 그 데이터그램도 역시 PDO 형태로 앞에 그 2계층의 프레임에 헤더를 붙이고 그 헤더에는 뭐 맥 주소를 포함해서 앞에 뭐 프리앰블하고 뭐 이런 거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붙어가지고 날아올 거예요. 날아오면 이 IP 주소를 가지고 그 이제 먼저 이제 IP 계층에서 날아온 IP 주소를 가지고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려면 맥 주소를 알아내야겠죠. 그거를 알아내는 게 바로 ARP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구성해서 던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제가 뒤에 이제 ARP가 돌아가는 예제가 여기 있고요. 이걸 보면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있죠. 지웠나 보네요. 뭐 이걸 그냥 보면 돼요. 여기 보면 IP 주소 뭐 1.1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마다 각기 다른 맥 주소가 있고 그리고 라우터는 양쪽 랜에 연결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IP 주소와 서로 다른 또 맥 주소를 가지고 이런 연결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쪽 노드가 이쪽 노드의 ARP 맥 어드레스를 알려면 서로 이 계층 단에서 알 수 있는 거고 이쪽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뭐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는 IP 주소로 그냥 전달을 해주면 역시 여기서 서로 ARP를 자기들끼리 유지하면서 찾아준다 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물론 라우터는 to ARP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왜냐면 양쪽을 다 감당해야 하니까. 자, 이더넷이 지금 이와 같이 앞에 나오는 그런 그림들에 거의 비슷한 구조. 결국 하나의 중요한 그 이더라고 불리는 이런 그 미디엄을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공유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게
태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와이어 태핑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에 연결만 하면 이 안에 다 모든 게 브로드캐스팅 되니까 받을 수 있다. 그 중에서 내 맥 주소에 해당하는 것만 내가 건지면 되는 거예요. 되게 간편하죠. 보내려면 뭘 하죠? 이 캐리어 센싱을 해서 아무도 없으면 내가 보내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때문에 생기는 컬리전이 있으면 잠깐 랜덤 백업을 했다가 그리고서 다시 보내고 그러다 보면 참 효율적으로 이 쉐어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맥 프레임 구조고요. 뒤에 CRC가 붙는 걸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거, 맥 주소,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타입,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IP 데이터 그림이 들어가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게 커넥션 오리엔티드냐, 뭐 커넥션 리스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마구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이더넷은 커넥션 오리엔티드예요, 커넥션 리스예요? 예? 예. 예, 커넥션 리스죠. 당연히. 지금 뭐 노드하고 커넥션 맺고 안 했잖아요. 그냥 브로드캐스팅 쭉 해버렸고. 이제 대답도 다들 이해를 잘하신 것 같은데 이제 시험 볼까요? 좀 이따가. 그래서 시험 잘 못 보면은 수료증 뺏어서 마이너스 뭐 네트워크 농담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참 그래도 잘 들어주시고 특히 마지막 시간이라서 아쉬워서 그런지 조는 사람도 한 명도 없네요. 어제는 좀 피곤해 하시더니 이게 원래 이럴 때는 하루를 더 해야 되는 건데 아닌가? 자, 네트워크 과목 안에는 굉장히 많은 토픽이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에도 당연히 네트워크 시큐리티라는 파트가 또 있고요. 거기 이제 아까 나왔던 나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할 게 굉장히 사실 많겠죠. 우리 앞에 나왔던 핑, 트레이스 라우트에 썼던 그런 에코 리퀘스트 같은 거나 아니면 씬 같은 거, TCP의 씬 같은 거에서 플러딩 한다고 그랬죠. 도스 공격할 때 쓰는 굉장히 중요한 또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공부해보면 재미있는 토픽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더넷에서 쓰였던 캐리어 센스의 개념, 그 다음에 랜덤 액세스의 개념, 그 다음에 컬리전 디텍션의 개념 다 앞에서 공부했던 거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 그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실제 연결에 쓰이는 구체적인 그 물리 레이어의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뭐 옛날에는 이렇게 T발을 이용한 10베이스2가 쓰이는데 여기에 쓰였던 케이블이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바로 그 동축 케이블이에요. 코엑스엘 케이블. 그 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건 뒤에 T라고 붙는 것들은 보면 다 그 트위스티드 페어를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랜선, 전화선처럼 생긴 그런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이더넷은 계속 바뀌어서 기가비트 이더넷에서 10기가비트 이더넷, 계속 그 패스트 이더넷의 그 스피드가 엄청나게 증대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와이어리스 랜이 나오게 되는데 와이어리스 랜은 우리가 흔히 와이파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와이파이라고 하는 거는 IEEE 802.11에 나오는 그런 어떤 물리 계층과 맥 계층의 표준을 잘 따라서 만들어서 쓰느냐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서티피케이션을 해주는 게 와이파이 단체의 의미예요. 그럼 와이파이가 실제 이런 걸 만들었냐? 그건 아니죠. 이거는 IEE에서 만들어진 표준이고요. 이거를 잘 준수하느냐? 그거를 잘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이제 것이 와이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시큐리티 관점에서도 와이파이의 중요한 기술들이 있죠. 그러니까 역시 IEEE 802.11에서 I라는 그런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보안 기술들이 이제 쭉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지금 현재 많이 그 관심이 되는 그 WPA2라고 우리가 부르는 또 RSN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그 와이어리스의 보안 방법이 있죠. 이제 I는 보안에 대한 표준이라면 그거 말고 여러 가지 A부터 시작해서 표준이 쭉 나와요. 여기 지금 나오지 않은 또 802.11N도 또 있을 거고요. 이제 BAGN 같은 게 결국 이제 우리 요 물리 계층과 링크 계층에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그런, 다시 말하면 결국은 와이어리스 랜을 진짜로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제 기술을 담은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각각마다 쓰는 대역도 다르고 주파수 대역도 다르고 속도도 다 틀려요. 뭐 예를 들면 802.11n에서 규정하는 거는 뭐 보통 300mbps에서 600mbp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식의 나오는 이제 디지털 밴드위스는 우리 첫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실제 우리가
돌려보면 이 속도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얻는 굿풋은 훨씬 저보다는 작아져요. 하지만 어쨌든 저게 커야 그래도 그것도 역시 거기에 맞추어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뭐 정확히 비례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빠를수록 좋다라는 거고요. 뭐 하여튼 또 엉뚱한 말을 해서 시간이 또 빠졌는데 잠깐 제가 멈췄어요. 자, 그 다음에 랜을 구성하는 방법은 베이스 스테이션, 그러니까 인프라 기반의 방법이 있고 애도 기반의 방법이 있고, 이거는 와이어리스 랜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그 구성에 대해서는 익히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인프라 기반은 결국 이제 어떤 랜이나 WAN에 어떻게 연결이 될 거고 네트워크가, 그러면 그 연결된 끝 단에서 어떤 AP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라디오 액세스를 하게 하는, 역시 802.11 뭐 어떤 그 계통의 표준을 따른, 그러면 거기에 그 어떤 서비스 셋 아이디가 정해지고, 그리고 나면 뭔가 이렇게 비코닝을 할 거고, 얘가 뭔가 이렇게 그걸 받아가지고 접속하고, 인증이 필요하면 인증을 하고, 우리가 802.11i를 또 공부해보면 재미있는 토픽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옮겨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로밍 기술이 또 추가가 되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면 AP가 없다. AP가 없어도 와이어리스 랜은 사용할 수 있죠. 바로 애도 연결을 통해서. 애도 연결은 뭐 미국에서 사실은 이제 전장에서 전투를 할 때 뭐 탱크나 군인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그 항상 우리가 센트럴 어떤 노드를 두면 생기는 문제가 뭐였죠?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죠. 말하자면 탱크 부대가 가는데, 대장 탱크가 하나 가는데 그놈만 땅 때려버려서 탱크를 마비시킬 수 있으면 안 되겠죠. 뭐 인터넷이 처음 나오게 된 것도 원래 DOD에서 연구했던 이유가 있었죠. 해킹망과 분산망을 연구한 이유가 미국 지역에 뭔가 핵폭탄이 떨어져도 네트워크가 마비되지 않도록 하자는 관점에서 사실 다르파넷이라고, 아르파넷, 달파넷 이렇게 부르는 걸로 시작했던 거잖아요. 자, 이런 류로 시작된 것들이 상용화된 게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애드옥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더 많이 사실은 바라봤던 건데, 자, 이제 이 세계가 되니까 좀 달라졌죠. 우리 실세계에 정말 많이 필요한 기술이에요. 애드옥 네트워킹은. 피어투피, 그러니까 논리적인 단계에서의, 프로세스 단계에서의 피어투피어 연결도 중요하지만 이런 링크 단계에서 애드옥 연결도 다 연결돼서 중요한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볼 거. 링크 레이어에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게 802.11 같은 경우에는 CDMA, CSMA, Carrier Sense and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Detection을 할까요? 자, 보세요. 히든 터미널 프로블럼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자, 요 노드에, 이게 뭐 액세스 포인트일 수도 있고 다른 노드일 수도 있는데, 얘네 둘이서 캐리어 센싱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도 없다, 신호가 없구나 라고 보내버린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결국 끝까지 얘네들은 몰랐지만 여기에서 충돌이 발생해요. 왜 그렇죠? 서로 가이디드 미디어,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거, 가이드되어 있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언가이디드 미디어이기 때문에 라디오는 뭔가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서로 방해를 받게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캐리어 센싱을 100%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발생하는 이런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컬리전 디텍션의 의미가 없어져요. doesn't work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대신 뭘 하냐면 컬리전 어보이던스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CSMA CD가 이더넷에 사용되는 방법이었다면 이거는 CSMA 슬래시하고 with CA라는 걸 써요. 컬리전 어보이던스. 어떤 방법을 쓸까요? 매우 간단한 방법이에요. 뭐냐면 request to send라 그래요. RTS라는 메시지를 서로 뿌리는 거예요. 그 RTS 메시지는 짧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충돌이 나면 또 백오프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RTS가 전달되면 받은 녀석이 그 중에 이제 진짜 받은 놈한테 CTS라는 거 보내요. 클리어 투 샌드. 너 보낼 수 있어 라는 걸 보내줘요. 그러면 클리어 투 샌드를 받아서 확립이 된 녀석만 보내자는 거죠. 그럼 컬리전 안 생기겠죠. 그게 컬리전 어보이던스의 원리예요. 되게 좋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링크레이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1분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트워크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네트워크가 정말 언제 필요하게 됐을까요? 컴퓨터 네트워크가. 자, 컴퓨터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 첫 1세대 컴퓨터 시대는 뭐였냐면 과거 애니악이 나오고 막 거대한 컴퓨터들이 나오고 했을 때 시대, 그리고 미니 컴퓨터까지 왔던 이 시대는 뭐였냐면 컴퓨터는 무조건 여러분들
저 그랜드 피아노 들고 다니는 사람 없죠? 컴퓨터는 들고 다니지 못하는 거대한 장치, 그리고 어떤 건물의 지하 속에 어떤 건물에 그냥 있고 우리가 터미널 룸에 가서 잠깐 쓸 수 있는 기계라고 보통 여겼던 거예요. 1세대는. 그때는 컴퓨터 보안이나 네트워킹이라는 개념이 그냥 다 고만고만한 거였어요. 그렇죠? 보안이라고 하면 문 잘 잠그고 가면 되는 거고, 뭐 데이터 암호화 그냥 잘 밀어놓고 문만 철통 수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2세대로 오고 나니까 컴퓨터를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고 데스크탑에 놓을 수 있고 하는 PC 시대가 된 거죠. 퍼스널 컴퓨터 시대.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암호를 공부하고 보안을 공부하고 이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문제들, 스레도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실제 사건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기술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자 이제 3세대로 가면 뭐가 될까요? 2세대와 3세대의 큰 차이를 본다면 하나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3세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유비쿼러스 컴퓨팅, 퍼버시브 컴퓨팅, 뭐 인비저블 컴퓨팅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컴퓨터가 내가 들고 다니고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여러 곳에 안 보이게 존재한다는 게 드는데, 자 우리 코드레드 사건 기억나죠? 웜이 떴을 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빨리 네트워크를 끊어버리는 거죠. 네트워크를 끊어버리면 일단 웜은 안 오잖아요, 내 컴퓨터에. 그러니까 휴 살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바이러스야 뭐 내가 받아야 되는 거지만 웜이 정말 퍼지기 시작하면 무서운 거니까. 근데 유비쿼러스 컴퓨팅 시대가 되면 3세대가 되면 3세대의 컴퓨팅 패러다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네트워크, 내 컴퓨터, 내가 주변에 필요한 컴퓨터를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개인 컴퓨터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공부하면서 네트워크 시큐리티를 바라볼 때는 약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고 그래야 될 토픽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